이탈리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은 작고 힘도 없다고 무시하던 이탈리아인들이 한 남성을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는데요. 심지어 이탈리아 미녀들이 그 남자를 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할 정도라고 하죠. 과연 그 남자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20살 마리타입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큰 도시죠. 밀라노는 옛과거와 현대 건축물들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 도시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밀라노에서 태어나 여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이 오로지 밀라노에서만 쭉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 자랑 같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든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 늘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착실하게 잘해오면서 크게 사고도 치지 않고 살아왔고요. 또 제 외모 때문인지 그만큼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연히 여자들보다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는 이러한 관심과 호의는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인생을 대충 살거나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진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짐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와서 대신 들어주겠다고 할 때도 저는 괜찮다고 하며 그냥 스스로 들고 가려 했고 버스에서 남자들이 제게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줄 때도 저는 늘 그런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왠지 제 외모를 보고 괜히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것 같아 더욱 꺼려지기도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많은 남자들이 끊임없이 접근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중학생 무렵부터 남자들이 꼬이기 시작했으니 지금까지 거의 15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왔겠어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죠. 그리고 이 수많은 남자들을 겪어오면서 당연히 뭐 데이트도 해보고 때로는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한 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들 중에는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혹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으며 때로는 배우처럼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만날 당시에는 나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도 구경 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만나고 있을 때 재밌고 좋았던 건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즉 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내면은 항상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저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가왔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피상적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늘 저의 외모에만 매료되어 있었고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저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저의 외모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불과한 것 같았죠. 이런 게 제게 느껴지다 보니 저 또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사귀더라도 오랫동안 사귀어 본 적도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사람을 짧게만 만나고 갈아치우는 가벼운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요. 사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흥미를 느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다 보니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정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가슴 떨리는 사랑은 영화 속에서만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언제부턴가 제 일상은 무미건조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남자와의 연애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덧에 고향 밀라노에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해 밀라노의 겨울은 정말 길고도 추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옆에 남자가 있었겠지만 홀로 보내는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이날따라 어떤 이유에선지 무척이나 술이 땡기더라고요. 간만에 혼자 도시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저희 발길이 멈춘 곳은 밀라노 거리의 한 분위기 좋은 바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죠. 바의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 테이블에 앉아 바텐더에게 와인 한 잔을 주문했고 이내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와인과 제 앞에 놓여졌어요. 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몸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렇게 몇 차례 잔에 담긴 와인을 마셨는데 따뜻한 알코올이 몸은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차가운 얼음은 여전히 녹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바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밝게 웃는 연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내 가게 안에 홀로 앉아있는 외로운 저를 발견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아까부터 제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결국 말을 걸더라고요. 그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어를 꽤 능숙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밀라노에 살고 있느냐, 혼자서 술 마시러 왔느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해주었죠. 그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하며 혹시 합석할 수 있는지를 묻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제 곧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고 그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늦기도 했고 술도 이미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친근하게 말을 섞어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자 아까 그 중국인이 제 뒤를 따라서 같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느낌이 뭔가 쎄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냥 저 사람도 집에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중국인이 제 바로 뒤까지 바짝 쫓아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그 중국인은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괜찮다면 자신과 함께 술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일단 가라앉힌 뒤 시간도 늦었고 이미 술을 꽤 마셨으니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거절하고 뒤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아당기면서 저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저는 당연히 미친 듯이 저항했죠. 그런데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힘으로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죠. 저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그런지 하필 그땐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계속 버티려 해봤지만 이내 그의 힘에 못 이겨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꾸 어두운 골목으로 가는데 이젠 정말 끝장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저를 끌고 가려던 중국인도 그쪽을 쳐다봤고 저도 고개를 돌려보았죠. 어떤 남자 한 명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밤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도 이탈리아인은 아닌 것 같았고 동양인처럼 보였죠. 찰나의 순간에 마치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동시에 혹시나 저 사람도 이 중국인과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남자는 저를 붙잡고 있던 중국인을 밀쳐내려 했고 그러자 이 중국인은 그 남자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중국인 편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놀랍게도 저를 도우러 온 그 남성은 중국인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는데 그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무술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중국인 남성은 다시 덤벼드는 건 엄두도 못 내고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벌어졌던 터라 저는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 남성이 멀리 사라져 가는 게 보이자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이내 놀랐던 마음이 진정되면서 저를 도와준 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었죠. 그 또한 동양인이었는데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그도 아까 그 중국인처럼 이탈리아어를 매우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용이라고 소개했고 사업차 이탈리아에 약 일주일간 출장을 왔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다가 늦어져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때마침 저희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그 타이밍에 여길 지나가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용희 씨는 중국인들 중에 오늘처럼 이상한 사람이 많은 편이니 늘 주의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기에 집으로 서둘러 가자고 했죠. 용희 씨는 저를 혼자 보내지 않고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의 그런 호의가 무척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와 집까지 가는 짧았던 시간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여태 만나왔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라는 것을요. 같이 걸어가는데
저는 제 심장이 그렇게 심하게 뛰는 건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가는 길에 용희 씨가 저에게 뭔가 이런저런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용희 씨는 저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왔던 길로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그를 그냥 그렇게 보내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먼저 연락처를 묻게 되었어요. 앞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면 좋겠다고요. 태어나서 제가 먼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은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용희 씨와의 연락이 시작되었고 그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는 종종 만나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밝을 때 보니 용희 씨는 생각보다 얼굴도 꽤 잘생겼더라고요. 용희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으로 태권도라는 한국 무술을 꽤 오랜 기간 수련한 유단자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중국인에게 당하고 있을 때 보여주었던 번개 같은 움직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때 봤던 몸놀림이 태권도로 다져진 몸놀림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용희 씨는 한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이탈리아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용희 씨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아는 형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게 현재 하고 있는 의류 납품 일이라고 하였죠. 또 대단한 게 그 어렵다는 이탈리아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능숙한 실력을 갖추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출장을 오는 것에도 무리가 없다고 하였고 이탈리아에는 보통 3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오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똑똑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용희 씨의 이번 출장 기간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고 용희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엔 제가 공항으로 배웅하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용희 씨는 몇 달 뒤에 또 올 거니 그때 보자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 마음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용희 씨가 떠나기 전에 결국 용기를 냈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용희 씨와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용희 씨는 그때 중국인과의 사건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아마 잠깐의 감정일 거라는 얘기만을 남기고 제 마음도 몰라준 채 그냥 그렇게 한국으로 휙 떠나가 버렸죠. 용희 씨와는 이후에 서로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탈리아의 멋진 남자들을 놔두고 왜 그런 동양인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줄어들긴커녕 더 커져만 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용희 씨가 부담을 느낄까봐 용희 씨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겸사겸사 얼굴이나 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용희 씨는 잘 되었다며 얼른 와서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한국에 도착한 뒤 용희 씨가 살고 있다는 동대문으로 향했죠. 평생 밀라노에서만 살아왔던 저는 이동하던 중에 서울의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용희 씨 동네에 도착했을 땐 마침 용희 씨가 일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이었고 우리는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또 한 번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용희 씨와 포옹을 하였고 용희 씨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날 용희 씨와 동대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국식 치맥을 먹으러 갔는데 맥주에는 소주도 함께 타서 소맥을 마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을 거나하게 마시며 속에 있는 깊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간 참았던 제 감정을 다시 한번 용희 씨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용희 씨가 그렇게 떠나간 이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긴커녕 시간이 갈수록 용희 씨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만 가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 온 건 한국 여행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용희 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도 말했죠.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용희 씨는 이내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용희 씨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데 왜 그때 공항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휙가버렸냐고 물었죠. 용희 씨는 저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단지 그때 당시의 일시적인 감정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리 또한 너무나 장거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애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고요. 저는 장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토록 바라오던 가슴 떨리는 사랑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살면서 또 언제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용희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심을 느꼈는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후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용희 씨가 하는 일을 도우면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성 의류 쪽을 제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이탈리아로 출장 갈 일이 있을 때면 늘 용희 씨와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년 가을쯤엔 결혼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다 드렸고 허락도 받은 상태인데 요즘 일거리가 많아 무척 바빠서 결혼을 서두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용희 씨와 함께하는 요즘 저는 한국에서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진정한 사랑을 만나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삶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인도 아니고 심지어 아시아의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다니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화가 난 한 중년 남성이 TV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라이벌 팀인 아스널의 광팬이었기에 더더욱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딸이 어느 날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자 예상대로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딸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아버지에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영국 리버풀에 사는 30살 직장인 벨라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영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강대국으로 불리는 나라죠. 저는 결혼을 약속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한석이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아요. 한석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외국 남자, 그것도 아시아인과 교제를 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도 좋아하고 황희찬 선수도 좋아합니다. K-팝 가수는 배치 세븐틴 맨시티를 좋아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수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좋아하는 거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석 씨를 만나기 전까지 아시아 남자를 이성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굳이 외국인을 만난다면 같은 유럽이나 미국인을 만날 거로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사랑은 도둑처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됐냐고요. 저는 이 계열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봄에 우리 회사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회사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이 바로 한석 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만남에 외모부터 끌렸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죠. 180의 큰 키에 이목구비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어쩌면 그렇게 하얀지 백인인 저보다도 오히려 하얗더라고요. 주변에서 한석 씨에게 혹시 혼혈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혼혈은 아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분인 100%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한석 씨의 외모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거려. 사실 저는 동양인은 눈도 작고 체격도 작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한석 씨는 두뇌도 스마트했습니다.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쭉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영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거기에 리더십까지 있어서 회사 직원들도 다 한석 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런 한석 씨를 좋아했고 같은 부서였던 저와 한석 씨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한석 씨 또한 저에게 호감이 있어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는 한석 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석 씨는 너무 좋은 남자이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랑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건 이미 연애 초기부터 다 알려서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부모님에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게 뻔히 보였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아시아인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를 한다기보다 백인 그리고 특히나 영국인이 아주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간 제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실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몇 년 전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이집트의 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이 된 걸 보고는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영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이집트인이 각각 23골로 득점왕에 오른 건 영국 축구 역사에 남을 참 굴욕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죠. 축구 종주국 영국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이라고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손흥민 선수를 싫어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아스널의 광팬이셨거든요. 한국 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스널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라이벌입니다. 두 팀의 대결은 한국으로 따지면 한일전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한 라이벌 관계죠. 북런던 더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은 귀에 익숙한 말일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북런던 더비를 설명하자면요.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 런던 북부의 축구팀들인 아스널과 토트넘이 벌이는 더비 매치를 일컫는 겁니다. 양팀의 경기는 1909년 12월에 처음 있었지만 이때부터 양팀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더비 매치를 한 것은 아니고 1913년 아스널이 토트넘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부터 지역 더비로서의 경기가 성사되기 시작했죠. 단순한 지역 라이벌이었던 이 두 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의 일부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원수지간이 되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노스웨스트 더비와 함께 손꼽히는 더비 매치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라이벌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었죠.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전에 강했거든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아스널 수비수들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 동양인 한 명을 못 막아서 저 난리냐, 연봉 다 토해내라, 그런 식으로 험한 욕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저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남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당당히 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얘기했는데 역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절대 한국인 사위는 받아줄 수가 없어. 체격도 작고 눈도 작은 동양인을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아버지 한석 씨는 체격도 좋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해요. 시끄러워. 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심한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싫은 것 같은 눈치셨어요. 그냥 같은 영국인 만났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이후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냥 헤어질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도저히 한석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가 절대 한국 사위를 받아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저와 한석 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훌륭한 나라지만 한국도 영국에 절대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저는 세계 소식에는 관심이 꽤 있어서 한국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어 괜찮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한국이 영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저와 한석 씨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요. 그렇게 한석 씨의 영국에서의 파견, 근무 기간이 다 지나가고 한석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영상통화를 매일 했지만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제안은 바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서 같이 여행을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한국 여행이라는 걸 알면 눈치를 채실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나라에 가서 남자친구를 억지로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거려. 저는 그냥 전공법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와 부모님이 휴가를 맞춰서 3박 4일 한국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 여행 때 한석 씨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럼 일단 한국 여행 가서 한석 씨를 만나본 다음에 그때도 한석 씨가 싫다면 그때는 제가 깨끗하게 한석 씨를 포기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제안이 진심이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아버지가 한석 씨를 만나보고도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석 씨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한석 씨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아시아인에게 갖고 있던 선입견이 없어질 거라는 거요. 아버지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만나서 마음에 안 들 게 뻔하니까
만나고 나서 헤어지라고 하면 되겠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안했을 당시에는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한석 씨가 사는 한국에 갔습니다. 13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10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지만 꽤 빨리 도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시아 여행 왔을 때는 직항편이 아닌 경유편으로 갔었거든요. 경유편은 비행시간이 17시간이 넘었어요. 가격은 직항편과 비교하면 저렴했지만 비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었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거니까 큰맘 먹고 직항편으로 온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편안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기도 하고 한석 씨에게 들은 것도 있어 인천공항이 스마트하고 웅장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기에 인천공항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아버지는 놀라셨으면서도 꾹 참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고요. 참 인천공항은 언제 봐도 멋진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스마트한 에어시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여러분들도 인천공항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공항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인천공항 자랑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가이드가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한석 씨입니다. 한석 씨가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고 입국장에서 우리 가족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한석 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한석 씨를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너무 잘생겼다고 어떻게 동양인이 저렇게 멋질 수가 있냐고 하셨어요. 한석 씨는 앞서 말했듯이 키가 180입니다. 영국 남자 평균 키가 177 정도니까 영국 기준으로도 꽤나 큰 키죠. 근데 한석 씨는 키도 크지만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어깨 깡패입니다. 어깨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더 체격이 좋아 보이죠. 얼굴은 제가 일전에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하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배우로 비교하자면 한석 씨는 한국 배우 중에 나인호라는 배우를 많이 닮았지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석 씨의 외모를 직접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무표정하셨지만 다소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거라고 예상되었죠. 우리 가족은 한석 씨의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산 습이었는데 승차감이 끝내줬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독일 차와 비교하면 한국 차는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인천대교를 지나고 있는데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그 멋진 풍경에 넋을 놓고 보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어떻게 이렇게 긴 대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상쾌했어요. 저희는 일단 한국의 대표 관광지 명동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밥을 먹었죠. 한국에서의 첫 메뉴는 한정식이었습니다. 반찬 가짓수에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라셨던 게 어쩌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맛도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한국 음식은 참 건강한 음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날씬하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인사동을 가서 정통차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으면서 당을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해주던 한석 씨가 갑자기 남대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니 일일 가이드 한석 씨의 의견대로 남대문으로 갔죠. 한석 씨는 남대문은 안경점이 유명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를 안경점으로 데려갔어요. 한석 씨 안경 맞추려고. 근데 내 안경 말고 아버님 안경.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한석 씨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안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한석 씨가 말하더라고요. 아까부터 봤는데 아버님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 왼쪽 안경 렌즈에 살짝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석 씨의 그 세심하고 자상한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버지도 내심 크게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3박 4일 일정으로 왔는데 새 안경이 그때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 한석 씨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20분이면 나옵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은 듣고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분 뒤에 안경이 나와서 놀라셨는데 20분 만에 나온 새 안경의 우수한 품질을 보고 또 한 번 더 놀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경이로운 나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간 한석 씨의 안경 선물로 인해 아버지는 정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명동, 인사동, 남대문에 이어 광화문, 남산까지 다 둘러보고 한석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따로 숙소를 잡지 않고 한석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한석 씨가 사는 곳은 판교입니다. 한석 씨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기에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 거죠. 저도 한석 씨의 집을 처음 가 보는 거라서 좀 설레었습니다. 달리는 차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미래 도시 같더라고요. 테크노밸리는 다음날 다시 꼼꼼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석 씨 아파트에 도착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갔는데 와우,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넓은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한석 씨는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어 배가 고프실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음식까지 잘하는 한석 씨를 본 저희 엄마는 눈에서 하트가 나오시더라고요. 엄마는 한석 씨에게 홀딱 빠지셨어요. 귓속말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네 아빠 말고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석 씨는 한우를 다 준비하더니 비싼 와인을 따서 부모님께 대접했어요.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이런 집을 렌트한 건가? 렌트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지의 질문은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월세가 비쌀 텐데 굳이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를 왜 구한 걸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과소비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석 씨가 대답했어요. 렌트 아닙니다. 아버님 대출 없이 매입한 제 집입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아파트는 최소 10억은 될 텐데 어떻게 대출 없이 산 거지? 한석 씨는 뒤이어 쭉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보통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문화가 있는데 자신의 부모님도 집값의 3분의 2 정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대출 없이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그런 문화를 부의 세습 또는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 부모님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국은 부모님이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그러는 문화는 거의 없거든요. 하여간 한국은 정이 넘치는 나라인 건 확실했습니다. 아, 그리고 뒤이어 한석 씨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와 한석 씨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그 선물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심쿵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예쁜 아이도 둘 정도 낳아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한석 씨는 준비된 신랑감이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한석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저희 교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여행은 정말 행복함만 가득한 여행이 되었고 현재 저는 영국에 와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 아마도 올해 안에는 한석 씨와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한국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 선진국의 관문으로 불렸던 중국, 그리고 더 최근에는 프랑스까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할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여대생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자세한 객관적인 모습과 자국, 중국의 모습을 비교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내용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생 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 다녀오는 큰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최종 선정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올해로 2회차째 한국을 보고 올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학교에 다니고 한국에 다녀온 뒤 강당에 모여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이나 느끼고 온 것들을 발표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딱 발표 한 번으로만 한국에 공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작년 1회차 때부터 수많은 경쟁이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제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면접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회차 한국 견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 2명은 모두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단순히 한국에 다녀온 뒤 놀며 즐기고 왔고 강당에서 막상 발표를 할 때 어디서 어떻게 놀았고 한국의 관광지는 무엇이 있고 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의 발표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매우 실망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게 그냥 공짜 여행을 보내준 것과 뭐가 다르냐며 화를 내는 교수님도 계셨죠. 학생들에게 간접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공짜로 여행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정된 예산이 있으니 올해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정말 결과가 또 실망적이라면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유지되면서도 그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을 홀리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경제학도이기 때문에 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한국의 현재 위치와 중국의 현재 위치를 비교해보고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신흥 선진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과연 앞으로 정상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오겠다는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심사 자리에서 앞선 지원자들은 자신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동안 자신이 시청한 한국 드라마 횟수를 읊기에 바빴으며 어떤 학생은 한국 노래를 자신 있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창력이 대단하기는 해서 그 친구가 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심사 자리는 재미있고 흥미있게 진행되었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한국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제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발표했고 결국에는 그 작전이 통했기에 제가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나 보내줬는데 너무 다들 엉망이어서 올해는 단 1명만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선정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정이 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꽤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직접 목격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인터뷰할 한국인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요즘은 쓴 시대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학교 이름을 하나씩 검색해 가며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못해도 20여 명이나 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연락 온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준 학생들이었죠. 그러면서 저도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공짜 여행과 사실은 다름이 없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서 머리 아픈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일을 끝내고 한국을 즐기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일과 어려운 일은 먼저 끝내고 그 다음 쉬운 일을 하는 성격이라서 빨리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해치우기 위해 한국인 대학생들과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 학생은 저와 같은 나이의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한국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기를 살기 나쁜 나라,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고국을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기업은 노동자들과 상생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20대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혼자 자립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사회라면서 게다가 요즘에는 그 첫 발을 내디딜 기회도 잘 주지 않는 나라라며 한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 왔다고 하니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여대생과의 인터뷰에서 실망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말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개인적인 불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미리부터 걱정만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조금은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시각에서 한국을 소개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원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남성들이 힘든 일을 하기 마련이고 이게 평균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성들의 임금이 높은 건 모든 나라들이 같지 않을까요? 게다가 취업은 자신의 역량이고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사회 초년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있죠. 게다가 실업률이 중국보다 월등히 낮은 한국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게 못마땅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숨긴 채 다음 2번째로 약속했던 학생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만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고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시나 2번째 만나기로 했던 학생과는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사하고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애초에 한국의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나 대학교 교수님급의 사람들과 만났어야 했나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세 번째 대학생과의 만남에서 저는 그 생각을 말끔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고 졸업반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나이는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과의 대화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이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오랜만에 영어를 사용해서 단어를 헷갈려 해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여학생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라서 좋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트북을 가지고 곧바로 정확한 통계와 언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저조한 편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을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약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대 이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한국은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과거부터 대도시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고 오래된 구역들은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제 성장이 멈추어버린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한국은 활기찬 모습이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국의 다이나믹함을 담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번화한 상권과 현대적인 인프라는 경제 성장의 산물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성장률 말고도 더 전망이 좋은 점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부채 문제 또한 차이가 컸습니다. 중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100%를 초과하여 재정적 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부실한 경제 건전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사회적 불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 때문에 복지에 쓰어야 할 예산이 이자를 상환하는 데 빠져나가고 있고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기 마련인데요.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약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한국은 매우 건전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사안은 맞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분석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주 대단한 무기가 하나 있죠. 혁신성과 기술력이라는 중국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무기 말이죠.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혁신 분야에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GDP의 약 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의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인터뷰한 이 대학생 역시나 졸업 후 삼성전자와 같이 혁신기업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와 급여가 매우 좋은 편이며 한국에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국 기업 중 한 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고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는 고학력 고스펙의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 나머지 대부분의 인력은 한국 기업이니만큼 한국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확실히 한국이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된 데에는 이런 기술력,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미래 한국은 중국을 아득히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구절이었죠. 또한 한국과 중국의 다른 점은 부패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두 나라가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공부문에서는 부패와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 범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인데요. 중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도 돈만 있으면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낮추고 사회적 불만을 초래합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은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법 체계를 휘젓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소한 정치권에서만 빚어진다는 게 핵심 같았습니다. 일반 국민이 돈을 주고 체포된 현장에서 풀려나는 일은 없다고 했으니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꼈고 한국의 공공서비스 또한 사기업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그동안 해내지 못한 일이었으며 분명히 이러한 환경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균값이 높고 아주 낮은 수준의 국민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중국의 교육 수준과 접근성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도록 인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조기 중퇴를 하고 고등교육의 질도 불균형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최빈 민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가 더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맹률도 낮고 또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이란 그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정말로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학생과 건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 제가 해야 할 숙제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만났던 여학생과의 불쾌한 기분을 지우고 싶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고 남학생은 한국에서 일부 여학생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나 이상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한국인들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알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서 발표할 자료들을 만들었으며 그때부터는 온전히 마음 편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학생과 인터뷰하며 느끼지 못했던 한국의 장점들을 더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인프라 격차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방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시와의 격차가 매우 큰 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심을 떠나 근교로 여행 가거나 더 멀리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한 곳의 관광지에 가더라도 한국에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특히 교통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는 전혀 공백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어디로나 놀러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현대적인 지하철과 객스를 이용하면서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잘하는 점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기술혁신, 교육 인프라 등은 모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이는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멋지게 발표를 끝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알게 된 한국의 모습과 비교해서 10분 남짓한 제 발표 시간은 매우 짧았으나 많은 학생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이런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내년에 이와 같이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중국이 세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표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과거 중국을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말에서 프랑스를 넘으면 선진국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는 한국을 넘으면 선진국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이제는 더 많이 앞서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원래 기준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놀러 가는 것 말고도 이렇게 의미 있게 다녀오는 여행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한 한국 여행도 물론 좋겠지만 한국의 이러한 면들을 정확히 알고 떠나는 여행도 같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담아 이렇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상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컬러 TV가 있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TV를 봤던 기억, 그리고 전화를 하러 전화 있는 집에 찾아가서 전화기를 빌렸었던 기억하지만 지금 우리는 손 안에 있는 작은 핸드폰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세상이 가져다준 변화이자 편리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시를 보기 위해 옆집에 놀러 갔던 추억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또 옆집에 찾아가고는 했던 교류는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디지털 세계의 완성은 사실상 인류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약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외국인은 한국에 미친 듯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성토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고도로 디지털화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지 자신이 느낀 점을 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학자들의 우려대로 한국은 디지털 때문에 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될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1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에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9년 4개월 만인 것 같군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최악의 전염병을 거치며 전 세계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변화도 느껴지고는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화폐 가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고 그 때문에 모든 물가는 오르고 오른 물가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같은 기간 한국이 변한 것에 비하면 이런 변화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글 초반부터 재미없는 경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가 근무하는 일이 돈과 관련된 쪽이거든요. 저는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금융맨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으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쯤 처음 한국으로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저는 한국의 제조업 업종 중 하나인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 하나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갔었습니다. 이미 미국 본사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마쳐 놓은 상태였고 한국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라는 지시였죠.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팀 단위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팀 단위의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와 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마음으로 한국행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해외 자리에 익숙하고 경험 많은 팀장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1년이나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었다며 마지막으로 한국에 온 게 2012년이었는데 10년 만에 한국은 미친 변화를 이루어냈다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하고는 했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살았던 한국에 몇 년간 떠나 있었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팀장님이 이상해 보이기까지 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게 왜 기쁘고 재미있는 일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한국은 그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안전하고 가족이 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한국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와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직업적 특성 때문에
대만에서 1년간 살았던 제 아내의 말을 빌려보자면 당연히 대만보다 한국이 안 좋을 줄 알았다. 대만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엄격하게 처벌당할 수도 있고 빼곡하게 들어찬 고층 빌딩들은 눈을 황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은 금융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는가.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 역시나 대만처럼 길이 쾌적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대만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큰 경제 규모 덕분에 엄청나게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해서 가끔은 불편하게 만드는 대만의 법체계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쾌적하고 편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1년 내내 덥고 습해서 짜증을 유발하고 하루에 샤워를 3번씩이나 했던 대만보다 훨씬 쾌적한 한국의 날씨는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국에서는 가끔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된 공기청정기라는 가전 덕분에 실내에서는 1년 내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어서 가끔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 때문에 외출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날이 있다는 것 빼고는 대만이라는 나라와 비교했던 게 민망할 정도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던 것이 대만은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이고 그 작은 땅 위에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쾌적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많은 인구 넓은 땅을 가진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만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나 음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만보다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하나 한국이 나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한국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것도 많았는데요. 일단 고깃집을 가면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는 불판에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매우 맛있는 고기이지만 고기를 구울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미국의 집에서도 바베큐 파티를 하면 고기를 굽는 사람은 그 강한 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천장에 붙어있는 연통이 그 연기를 모두 빨아가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연통은 모든 테이블 위에 붙어 있었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시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모든 한국의 고깃집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물론이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죠. 야외에서 굽는 바베큐보다 실내에 연통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서 고기 굽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합니다. 눈도 안 따갑고 연기 때문에 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뿐만이겠나요? 한국의 낯선 환경에 특히 제 아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일부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까지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와 아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차가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어떻게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미국인들의 비난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군요. 한국에서는 집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가 있거나 편의점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20분 동안 운전하지 않아도 집 앞에 마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2024년 1월에 한국에 와서 한국을 떠나는 2025년 2월까지 저희는 한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한국에 있었을 때 당시 어린 딸이 어두운 저녁 시간이나 밝은 데나 상관없이 집 앞 공원에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다른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거나 반짝이는 부메랑들을 날리고 노는 것을 구경하고는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니 저녁 시간 공원 산책을 하지 않게 되었고 딸아이는 자기가 미워져서 이제는 공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냐며 한참 동안 떼를 쓰기도 해서 이걸 이해시키는데 힘들었고 꽤나 곤욕스럽기도 했거든요. 그게 한국 삶에 대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누리던 것을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실 딸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도 한국에서 누리던 많은 편리한 것들이 종종 생각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적응을 잘하는 동물 아니겠나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편리한 서비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저희 부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정말로 많은 변화를 했더군요. 예전 팀장님이 말했었던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했던 그 감정이 저에게도 들이닥쳤죠.
우선 사소한 것부터 말해보자면 제가 한국에 체류했을 때만 해도 사거리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이 켜진다는 것이죠. 보행자 신호가 켜지면 바닥 역시도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바닥도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게 이미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대단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길을 걷다가 신호를 헷갈려서 도로로 뛰어들어 버리는 현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고 보니 이런 용도로 바닥 신호등을 설계하고 설치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의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인정되면 너무나도 빠르게 법을 개정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빠른 실행력 덕분에 좋은 것들은 전국에 재빠르게 퍼지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늘어났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맥도날드 정도가 이런 기계를 도입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거의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식당 테이블에 앉으면 그 옆에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고 그걸로 주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하면 되어서 천천히 메뉴를 고를 수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점원을 불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었죠. 바닥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고, 때문에 몇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새로이 적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당황도 하고 신기해서 웃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지 저와 제 아내 모두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쓰나미 급으로 거대한 한국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인류의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신뢰가 간다는 것인데요. 흔히들 경험하셨듯 길거리를 걷다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 수상한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타나고 그러면 낌새를 알아차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한국으로 오기 직전까지 길 맞은편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수상한 남자를 피해서 옆길로 재빨리 빠져서 돌아갔던 경험을 했거든요. 워낙 흔한 일이고, 그래서 길을 걸을 때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몇 년 전 머물렀던 그때와 한국에 다시 온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길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길거리에 없다시피 하며, 모든 한국인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은 역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는 작은 실수를 했을 경우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관대한 척을 하는 미국인들보다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더 관대하고 더 이해심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배달원이 지도나 주소를 잘못 보고 옆집이나 엉뚱한 집에 배달을 갔다가 왜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오냐며 시비가 걸려서 안타까운 사고를 맞이하거나 최소한 그 사람과 말싸움을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피곤한 일들을 겪고는 하는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배달원이 주소를 헷갈려서 옆집 대문에 들어가는 실수를 해도 그 집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잘못 왔다며 돌아가라는 말을 침착한 어조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죠. 이렇듯 미국이었으면 충분히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에서는 용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과실로 인한 주거, 침입 문제로 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과를 하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야기되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트집 잡지 않고 그냥 쿨하게 넘어간다는 건 말이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권이 너무나 강하게 인정받는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실수를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걸고 넘어져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국은 자기 방어권이 약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한국은 자기 방어권과 무관하게 그냥 남의 실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한국의 이런 관대한 모습을 배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 다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4년 사이 미친 듯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온천지 세상이 더 디지털화되었다고 말하면 될 것 같더군요. 모든 것은 자동화되고 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활 속 모든 곳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변화들은 다른 나라들이 변화하는 것보다 아득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몇 년만 더 지나면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을 공부하고 가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급변한 변화 속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이 저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차가워지고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고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무섭다고 말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책의 저자들에게 이 한국이라는 멋진 표본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때로는 너무 변화에 버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은 머리를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 부부는 이내 곧 한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해낼 것이고 한국의 편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한국을 떠나게 될 날이 온다면 또 아쉬운 마음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 아쉬움 뒤에는 언젠가는 또 다시 한국을 찾아올 날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는 종종 세상에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 첫 글이지만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가감 없이 글을 쓸 생각이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또한 글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시점, 이제 막 집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각종 서류 문제도 깔끔히 해결된 이 시점에서 몇 년 만에 느껴보는 한국에 대한 감정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또 제가 멋진 장문의 글을 써 올지도 모르겠군요.